그 지점에서 우린 그 펼쳐지는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힌 질서에 깨지지 않는 전체성이며 그로부터 겉보기엔 별개로 보이는 그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예측 가능한 기적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야말로 절묘하다 생각되는 순간들을 경험한다.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막히게 맞아떨어지고 통제는 고사하고 예상조차 못한 일이 일어나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알려주는 그런 순간들 말이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순간,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을 받는 기분이다. 나는 내 생애에 걸쳐 이와 유사한 우연의 일치를 경험했고 어떻게 그런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궁금해했다. 시간이 흐르며 나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내면의 변화를 겪은 후 나는 오랜 세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꿈을 쫓기로 마음먹었다. 삶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정을 내린 그날 나는 문턱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선 순간부터 나한테 무어라 말하기 힘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이 마치 알아서 돌아가는 기계처럼 착착 맞아떨어졌고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줄 뛰어난 인물들이 속속 나타났다. 이런 신기한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그 접혀진 우주가 펼쳐지는 창조적 질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 삶의 경험들이 신비롭고 놀라운 그 순간의 숨은 의미를 탐구하게 했다. 내가 결심을 하고 문턱을 넘은 뒤에 대체 왜 그렇게 많은 문이 열렸던 것일까? 이런 경험에서 어떤 원칙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는 나의 노력이 내 여정의 이야기이다. 이 여정에 감히 여러분을 초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서전을 쓰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데이빗 봄을 비롯해 철학과 물리학, 신경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들은 학문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경지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성공한 변호사였고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있었다. 높은 수입과 전문직, 아름다운 동네에 있는 넓고 안락한 집,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온갖 물건들,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 그림 같은 생활이었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특별검사로 일하신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으며 무언가의 내적 변화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5년 40살에 나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추수감사절 주말 집사람이 내게 이야기했다. 우리 이혼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후 오랫동안 나는 온갖 종류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맛보았다. 별거와 이혼, 그리고 몇 달이 흘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한 번도 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과거의 시간이 모두 흐릿하고 몽롱했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삶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성찰하기 시작했다.
일기를 쓰고 책을 읽고 철학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사색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실상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지금껏 진정한 삶을 살아본 적도, 진실한 삶의 목표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그리고 그런 목표를 향해 과감히 떨쳐 일어나 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물질적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진실로 자유롭지 않았다. 그들은 존재 방식이 아닌 소유 욕구에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이었다. 나 또한 그랬었다. 하지만 나에게 닥쳐온 내적 변화와 시련들은 마치 접힌 우주가 펼쳐지듯 내게 새로운 삶의 여정을 펼쳐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전의 나의 선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삶에선 없어서는 안 될 그 필수 요소가 완전히 달라졌다.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삶이 나를 통해 흐르도록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길을 걷는 동안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었다. 이해와 깨달음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겹겹의 양파 껍질을 벗기듯 그렇게 서서히 단계적으로. 매니와의 만남도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꿈꾸던 자동차 그랑프리 경주를 보기 위해 밀라노에 있던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보니 비가 옥수처럼 퍼붓고 있었다. 기차역에 내려서 45분이나 걸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우비와 우산 없이는 길을 나설 수가 없었다. 기차역까지 택시는 타야 하고, 하지만 새벽이라 상점은 문을 열지 않았다. 호텔 로비에 앉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순간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비옷을 입고 우산까지 들고 있었다. 게다가 몸집도 딱 나만 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저는 휴스턴에서 왔는데 선생님 비옷과 우산을 낮에 좀 썼으면 합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남자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우슬락말락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세요. 안 될 거 있습니까?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비옷을 벗으며 나에게 내밀며 말했다. 난 매니 DH예요. 여기 이틀 동안 머물 테니 내일 돌아오면 전화 주세요. 그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무사히 경기장에 도착했고 매니 덕분에 나는 무사히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매니를 찾아가 비옷과 우산을 돌려주고 감사의 표시로 점심을 대접했다. 식사를 하며 매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우리 아버지처럼 2차 대전의 참전 용사였으며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이탈리아의 한 해안에서 적군의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고 상대편 조종사는 가까스로 낙하산을 타고 탈출했다고 한다. 매니의 비행기는 연료가 부족했기에 즉시 현장을 떠나야 했지만 그는 조종사의 구명조끼가 완전히 부풀어 올랐는지 그리고 그가 무사한지를 확인하고 기다렸다. 그리곤 무전으로 격추된 조종사의 구조를 요청했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상공을 선회했다. 구조대가 해당 비행사를 찾아내자 매니는 저공비행으로 내려가 비행사에게 엄지를 들어보였다. 그 이탈리아 비행사도 화답을 해왔다. 현장을 떠나며 매니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비행기의 날개를 흔들어 보였다.
전쟁이 끝나고 매니는 필라델피아로 돌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편지였다. 비행기의 날개에 적힌 번호를 보고 수소문 끝에 매니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이탈리아에 방문해 줄 수 있겠느냐 물었고 매니는 승낙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탈리아의 비행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를 구해주었죠. 꼭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때요? 우리 가족은 신발과 지갑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동업자가 돼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그 비행사와 매니는 같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일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했다. 그들은 동업자가 아니라 더없이 좋은 친구로 남게 되었다. 매니의 이야기 덕에 나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참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나의 삶에서 내가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 세상이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우주의 그 펼쳐짐에 참여하려면 삶을 통제하려 하기보단 삶이 우리를 통과하여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전투적으로 매진하고 필요하면 무엇이든 해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사실 나는 자동차 경주에 도착한 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얕은 술수를 부렸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확실히 깨닫게 됐지만 이는 삶을 운영하는 데 있어 훨씬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이었다. 내가 간절히 필요로 하던 새벽 4시 30분 매니는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고 생면부지의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리고 나를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의도된 결과가 아니었다. 매니의 동업자도 나의 깨달음도. 여행을 계속하며 나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일기를 쓰며 혼자 보냈다. 파리 거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나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다시 읽고 있었다. 결혼이 와야 되기 직전까지 왜 아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을까? 읽고 생각하며 또 읽었던 책이었다. 때때로 책을 내려놓고 나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때 커다란 갈색 눈을 가진 한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활기찬 걸음걸이로 내가 앉은 탁자 앞을 지나갔다. 순간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가벼운 미소를 교환했다. 10분쯤 흘렀을까?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탁자 옆에 서서 나와 합석해서 저녁을 먹어도 되겠느냐 묻고 있었다. 자신의 밥값은 자신이 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녀는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다소 놀란 기색이었다. 나는 일어서서 앉으라고 권했고 우리는 저녁을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이름은 버나데트. 그녀는 뉴욕에 살고 있었고 파리에서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한 달간의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했다. 학식도 풍부하고 세련되고 우아한 사람이었다. 우린 며칠 동안 함께하며 말할 수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철학적인 사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만나게 했는가도 이야기했다. 이전까지 그녀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저녁을 먹자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그러고 싶었다 한다. 아니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했다. 그녀는 파리에서 있을 중요한 회의를 생각하며 매우 걱정스러워했다. 나는 회의에 따라갈까 잠시 생각했지만 곧 사무실에서 공판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알려왔기에 나는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버나데트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파리에서 있을 그 회의가 두렵지 않다 했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있었다 했다. 10분 뒤 버나데트가 떠났고 나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방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감격이었다.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다. 내가 버나데트를 도울 수 있었던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행복이 나의 진정한 관심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며칠 동안의 내 삶을 그녀에게 주었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고 동시에 나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건 의도되지 않은 것이었다. 버나데트와 내가 만난 방식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녀가 먼저 나를 찾아온 용기와 그녀가 말을 걸 때의 그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준 그 솔직함과 진실함. 그녀와의 만남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겐 새로운 형태의 자유를 의미했다. 예전의 나였더라면 난 분명 통속적인 생각만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버나데트가 내 옆에 처음 앉은 그 순간부터 육체적 매력은 중요하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 만남이 이성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성관계와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우린 관계를 맺었다.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심오하고 오래도록 지속될 그런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뛰어넘었다. 그건 마치 에리 프롬이 말한 그 사랑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라 누군가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았다. 매니와의 만남 이후 나는 또 다른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그녀와의 만남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것은 내 삶을 바꿀 만큼 강렬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삶의 다음 단계를 주어지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생에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만남이 단순한 눈맞춤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결코 이성적인 끌림도 남녀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만남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한 인간과 인간의 끌림과 결합이었다. 마음을 연 상태에서의 이런 만남이 한 번 일어나면 그런 만남은 또 일어난다. 매니가 처음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나는 버나데트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마음을 열수록
이런 접촉이 많아진다. 그 접촉의 시간은 때론 10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때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평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런 만남은 모두 영원하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새로운 경험을 하며 기존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연과의 합의를 경험하며 경계의 초월이 일어났다. 그 경계가 사라지며 나는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이전엔 난 줄곧 자연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그 단절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일체감을 경험하며 우리가 만들어낸 그 경계들은 그저 상상의 산물일 뿐임을 알게 되었다. 그 경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우린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인간이었다. 이러한 이해와 변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일어났다. 경계가 사라질 때의 그 느낌은 마치 내가 우주 전체로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홀로 이해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내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싶어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친구를 찾아가기까지 했다. 나는 친구에게 몇 년에 걸쳐 일어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러자 친구는 껄껄 웃으며 나에게 책 몇 권을 주었다. 나는 지극히 정상이었다. 그렇게 내 안에서의 변혁이 계속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회사를 나왔다. 그리고 봄과의 그 만남 이후 봄의 사무실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은 마치 마법이 개입한 것처럼 신비로웠다. 거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매사가 알아서 굴러갔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중대한 도움을 줄 비범한 사람들이 연이어 이어졌다. 이것은 내 삶에서 작동하는 그 접힌 질서였다. 마치 하늘을 날듯 행복의 절정에 있는 그런 기분이었다. 모이어스는 말했다. 천복을 쫓을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캠벨이 답했다. 항상 받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순간이면 어김없이 저를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니까요. 천복을 쫓으면 항상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같은 천복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럼 그들은 문을 열고 나를 맞아주죠. 그러니 분명히 말하건대 천복을 쫓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흐름이 생기고 어쩌면
서로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 장에서 본인도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린 그 펼쳐지는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힌 질서에 깨지지 않는 전체성이며 그로부터 겉보기엔 별개로 보이는 그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예측 가능한 기적이 됩니다. 내가 만난 그 모든 비범한 사람들과 그들의 경험, 나는 거기에서 그 예측 가능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그들의 행동보다 그들의 존재 방식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며 우리가 열려있고 연결된 존재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예리한 깨어남의 상태에서 단 1세제곱센티미터의 기회가 모습을 드러낼지라도 어떤 일말의 고민도 없이 빛처럼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 우리의 자유와 운명이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살아갈 미래를 창조하게 됩니다. 바로 예측 가능한 기적을 말이죠.